네. 교수님, 존경하는 박창기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형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24시간 혈압 관리에 대한 옵티멀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혈압 관리를 하는 새 시대가 열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우리가 혈압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과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연구 결과들을 좀 리뷰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혈압은 잴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그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저희 그 연구팀이랑 연구했던 결과들 몇 가지 보여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혈압을 스크리닝 할 때, 그리고 이제 혈압을 이제 진단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오피스 BP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혈압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을 투약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쭉 내려 보시면 우리가 목표 혈압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이제 환자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 옆에 보시면은 ABPM과 HBPM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24시간 활동 혈압 혹은 가정 혈압을 반드시 권고해라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즉 예전에는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혈압도 진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가정 혈압과 그리고 이제 활동 혈압을 일상 진료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시간 활동 혈압과 그리고 가정 혈압에 대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 혈압은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화이트 코트 이펙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괜찮은데 집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마스크타 하이퍼텐션도 우리가 활동 혈압을 검사함으로써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임상적인 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야간 혈압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디퍼, 넌디퍼라고 해서 설카디안 리듬에 따라서 혈압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다이어널 BP 베리어빌리티를 활동 혈압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때 혈압이 잘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여태까지의 활동 혈압은 20분 간격으로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계속 BP 커프가 이렇게 조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야간 혈압을 좀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홈 BP 역시 이제 진료실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홈 BP를 측정함으로써 측정해서 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홈 BP는 저희가 이제 고혈압 학회에 어떻게 측정해라라고 이제 다 이게 자료가 다 있는데요. 보면은 활동할 때 혈압을 그냥 수시로 재기 때문에 레스팅 시 혈압이 아니라 일단 어떻게 보면 평균을 측정하는 데 반해서 가정 혈압은 안정 시 혈압을 모니터하는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혈압을 이제 잘 환자들이 재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가정 혈압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제 텔레메디슨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루 24시간 측정하는 혈압에 비해서 데이 투 데이 베리어빌리티, 그러니까 날마다의 변동성을 우리가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혈관 사건의 발생 같은 임상적인 예후와도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에서 아니면 환자가 이제 자가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한 밸리데이션, 그리고 검사 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살펴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우리가 혈압을 진단할 때 이 ABPM과 HBPM을 이제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24년도에 바뀐 버전을 보시면은 고혈압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ABPM이나 그 HBPM 가정 혈압을 근거로 해서 그 혈압을 진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그 만약에 오피스 BP가 굉장히 높은 경우 160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우리가 이제 가정 혈압이나 그 활동 혈압을 검사를 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우리가 혈압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리피티드 오피스 BP 미저먼트, 즉 진료실 혈압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우리가 혈압을 진단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진료실 혈압과 더불어서 이렇게 활동 혈압과 가정 혈압을 반드시 사용해서 같이 참고로 해서 혈압을 진단하도록 권고 사항이 어떻게 보면 활동 혈압과 가정 혈압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베이스 BP 미저먼트와 앰뷸레이터리 BP 미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재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 3번, 3일 이상, 그러니까 3일에 이제 인디펜드 독립적인 3일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 진료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측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앰뷸레이터리 BP 미저먼트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하루 동안 계속 다 측정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데이터의 그 퀄리피케이션은 최소한 30% 이상의 로스는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측정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서로 다른 날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앰뷸레이터리 BP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 정도의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정 혈압과 그 다음에 이제 앰뷸레이터리 BP 데이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안암병원의 그 고대 의료원 3개 병원의 이제 혈압 데이터, 진료실 혈압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좋은 건 7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 심혈관 사건이 가장 안 생기는 옵티멀한 진료실 혈압 평균이 130에 한 7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진료실 혈압을 기반으로 해서 진료를 보는 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130에 70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120 아래가 되면은, 수축혈압이 아래가 되면은 사실 하트 페일러라든지 MI라든지 스트로크는 아니지만 이런 그 심혈관 사건의 아웃컴이 좀 나빠지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한 시점에 혈압을 갖고 우리가 환자들의 혈압 정도를 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그 예후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여러 번의 혈압 데이터를 에버리징을 해서 우리가 환자를 그룹핑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예후를 어떻게 보면 위험도를 추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진료 환경에서 이렇게 그 오늘의 환자의 혈압을 갖고 진료를 하게 되지, 그 환자의 어떻게 보면은 평균 혈압을 우리가 갖고 진료를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툴들을 좀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5가지 혈압 측정하는 방법,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방법, 병원에 오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측정하는 것, 그리고 뭐 이제 뭐 집에서 측정하는 것, 활동 혈압,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본 데이터가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일치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진료실 혈압에 비해서 진료실 바깥의 혈압이, 수축 혈압이 한 10 정도는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진료실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료실 혈압 하나만 갖고 우리가 환자의 페노타입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본에서 했던 연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진료 밖에서 측정한 혈압, 앰뷸레이터리 BP나 그리고 가정 혈압조차도 그 일치율이 한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실 혈압, 활동 혈압, 가정 혈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압을 재는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진료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활동 혈압과 진료실 혈압의 상관관계는 한 0.5 정도밖에 0.5에서 0.6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가정 혈압과 그 진료실 혈압의 상관관계도 한 0.4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혈압의 그 측정 값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과연 실제로 그 심혈관 사건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높은 하자드 레이쇼를 보인 것은 집에서 잰 수축기 혈압이 가장 연관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연관도가 높은 것은 활동 혈압을 측정했을 때 밤에 측정된 나이트 타임 수축기 혈압이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하자드 레이쇼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뭐 집에 가정에서 측정한 아침 혈압, 그 다음에 저녁 혈압도 굉장히 높은 그 하자드 레이쇼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두 가지가 코릴레이션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이 각각이 의미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혈압에 따라서 그 위험도 곡선을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집에서 잰 홈 BP의 평균 값이 한 120 근처에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앰뷸레이터리 BP도 한 120 조금 아래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낮아도 혈압은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고 이러한 것들을 뭐 어쩔 수 없이 진료실 혈압과 가정 혈압, 활동 혈압의 평균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환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또 디바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활동 혈압,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 혈압 이렇게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BP 미저먼트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도 사실 그 임상적인 결과와의 일치도 영향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학회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HBPM은 뭐 아침 저녁으로 2번 측정하는 거 공고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 투 데이 베리어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고 반대로 이제 앰뷸레이터리 BP 모니터링은 우리가 30분 간격으로 여러 번 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활동 혈압이다 보니까 활동 혈압을 보시면은 잘 때 우리가 이제 혈압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디퍼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나이트 타임에 BP가 드롭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들이 갑자기 이제 나이트 타임 서지가 생긴다든지 모닝 서지가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심혈관 위험도가 사건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타임에 환자가 혈압이 잘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활동 혈압을 통해서 잘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퍼암 커플을 사용해서 혈압을 재라라고 되어 있고 아직은 학회에서는 이 커플리스 BP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권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커플리스 BP 디바이스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그 수치 자체는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환자의 혈압의 추이를 트렌드를 트래킹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활동 혈압은 이제 이렇게 측정하게 됐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도
허가받은 커플리스 BP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들어와서 실제 뭐 여러 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병원에서도 대학병원에서도 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활동 혈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안암병원에서 지금 올해 디바이스가 이제 도입이 돼서 한 400케이스 정도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간별로 저희가 이제 나눠 봤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 디퍼 타입, 그리고 익스트림 디퍼 타입, 넌 디퍼 타입, 라저 타입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게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입니다. 그 반지를 갖고 측정했을 때 생각보다 디퍼 타입이 많지가 않고 이게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넌 디퍼 타입이 굉장히 많았다,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저희 병원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타입도 한 20%가 됐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러한 환자들이 앞으로 대사적인 마커라든지 이런 심혈관 리스크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계속 추후에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동 혈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동 혈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트 타임 BP가 떨어지는 것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밤에 야간 혈압을 그리고 디핑 스테이트를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 이런 넌 디퍼 타입 그리고 리버스 디퍼 타입이 심혈관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4시간 BP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모닝 서지가 생기는지도 환자한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환자들이 베리어빌리티가 얼마나 되는지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4시간 혈압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환자가 일상생활이 어떻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잠은 제대로 자는지, 그리고 술 마시고 잔 거는 아닌지, 담배를 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제 그런 넌 파마콜로지컬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에 좀 조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아닌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를 통해서 환자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실제로 병원에서는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집에서는 안정적인 케이스도 활동 혈압은 꽤 안정적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이트 코트 이펙트들을 좀 어느 정도 배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생각보다 집에서도 혈압이 높은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이 활동 혈압을 검사하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환자들에 대한 파마콜로직 인터벤션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제 디퍼 타입이라든지 야간 혈압이 높은 환자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사실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오랫동안 작용하는 원스 데일리 메디케이션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 이니비터 중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롱액팅 라스 ARB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테미살탄, 올메살탄, 피마살탄, 아질살탄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포턴트하고 24시간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굉장히 하프 타임이 긴 약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발살탄이나 로잘타 같은 약들은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환자가 일주기 그 나이트 타임에 혈압이 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그런 환자들은 이런 롱액팅 약을 좀 써볼 수 있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 관련해서는 암로디핀이나 아니면은 이제 니페디핀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하프 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CB와 관련해서는 이런 롱액팅 메디케이션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이루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쓰는 다이클로지드는 비교적 이런 클로로살리돈이나 인다파마이드에 비해서 하프타임이 좀 짧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 특히 이제 또 볼륨 리텐션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루틱스를 쓰되 이런 클로로살리돈이나 인다파마이드를 좀 더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롱액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네비볼롤, 그다음에 이제 메타프롤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특히 야간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서는 그 환자의 야간에서는 보통 하트레이트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 가면서 베타 블로커를 좀 투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스피루나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션에서 혈압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노세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로노세라피는 사실 이슈가 많고 지금 어느 정도 예전에 이제 크로노세라피를 했더니 예후가 굉장히 좋더라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2022년도에 타임 스터디 결과에서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한 2만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데이타임 도우징과 나이트타임 도우징을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한 연구가 되겠고, 5년 동안 팔로우업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프라이머리 아웃컴, 바스쿨라 데스, 그다음에 스트로크, MI의 발생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5년 동안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트타임, 현재 컨벤셔널한 유저럴한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에 대해서 이런 나이트 타임의 도징은 사실 특별히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나이트 타임 도징 자체가 환자한테 위해를 가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이트 타임 도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한테서 제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고혈압 학회에서의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학회 차원에서 이런 크로노세라피는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타임이 도움이 될 것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들, 당뇨가 있거나 CKD가 있거나 그리고 슬립 앱니아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이트 타임 도징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베리어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측정한 데이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측정한 것들에 대한 그 변동성이 실제로 환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변동성에 대한 연구는 비단 혈압뿐만 아니라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글루코즈 베리어빌리티, 뭐 심지어 이제 리피드에 대한 베리어빌리티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베리어빌리티가 변동성이 높은 환자들이 실제로 임상 예후는 안 좋다라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임수빈 교수님 했던 연구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3번 이상 측정했던 환자들을 다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이런 혈압 변동성이 있는 환자들은 어쨌든 다른 메타볼릭 프로파일에서도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 있는 환자들은 다른 그런 메타볼릭 프로파일에 대한 평가도 잘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임상 사건의 발생을 분석해 보면은 혈압 변동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보시다시피 콜레스테롤 변동성이나 혈당 변동성도 메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환자들의 변동성을 잘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혈압에 대한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 측정된 혈압의 변동성을 갖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통계학적으로는 최소한 5번 이상의 혈압 측정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베리어빌리티를 평가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상 예후와의 연관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뭐 물론 3번만 측정해서 그걸 갖고 베리어빌리티를 평가해도 되지만 가급적 많은 횟수를 갖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최소한 5번, 뭐 옵티멀하게는 7번 이상의 혈압 측정 데이터를 갖고 베리어빌리티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예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 BP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혈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진료실에서 이런 자세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가정 혈압을 측정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3번 이상, 그리고 7번 정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 혈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측정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권고하고 있는 측정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홈BP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도 가정혈압을 클래스 1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가정혈압을 갖고 모바일 폰이나 이런 뭐 그 진료실에서 이런 가정혈압을 이용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혈압을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BP 컨트롤 레이트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런 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환자들의 가정혈압을 실제 진료실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아시아에 있는 학회들이 이런 홈BP를 측정하는 것을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병원이 디지털화되면서 이러한 아웃 오브 하스피탈 BP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날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학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다양한 혈압에 대한 베리어빌리티 측정 값들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병원 밖에서 측정된 혈압뿐만 아니라 병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코어 데이터들과 합쳐졌을 때 이제 앞으로 오늘 그 학회의 주제가 인공지능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과 합쳐져서 환자들의 예후를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에서는 이런 그 베리어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환자들의 이제 그런 집에서 측정된 혈압을 기록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임상 모니터 옆에 이렇게 환자의 혈압을 이렇게 띄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간 내의 평균 혈압이나 베리어빌리티 데이터를 갖고 이 환자가 혈압이 제대로 타겟 BP에 잘 도달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오피스 BP와 홈 BP의 코릴레이션을 분석해 봤을 때 보시면 이거 민은 이제 평균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SD부터 레인지까지는 여러 가지 베리어빌리티의 인덱스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혈압 그 집에서 잰 수축 혈압과 진료실에서 잰 수축 혈압의 코릴레이션은 한 0.46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이게 제일 높은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 민값과 이 그 변동성 지표는 코릴레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홈BP의 베리어빌리티나 민값들은 뭐 예측하시겠지만은 콜레스테롤 레벨이나 아니면 다른 메타볼릭 프로파일과 관련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바스큘라 스티프니스, 아테리얼 스티프니스 지표들 보면 SBP2라든지 센트럴 SBP, 어그멘테이션 인덱스 같은 것들과는 어떻게 보면은 민값도 R값이 0.34 정도 되고요. 다른 베리어빌리티 마커 같은 경우도 R값이 0.34가 됩니다. 이러한 값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 아테리얼 스티프니스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정 혈압을 활용한 케이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세 남자가 될 텐데요. 사실 진료실에서는 3개월에 한 달에 한 번 진료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환자한테 약제의 용량을 조절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41세 남자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액티브하기 때문에 헐레벌떡 병원에 와가지고 높은 혈압을 갖고 실제 저희가 약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이상 진료실 혈압을 기준으로 약을 좀 조절해 봤는데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마지막에 143이 90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홈BP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을 이제 바꾸게 됐는데 홈BP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 이 약을 제대로 투약했을 때 우리가 민BP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4월 달부터 측정하기 시작해서 쭉 측정해 보니까 홈BP가 높죠. 143에
다이스톨 뷔페 95입니다. 그래서 약제를 조절을 했고, 그리고 조절한 다음부터는 보시면은 SBP는 131, DBP는 86 정도로 많이 홈BP를 기반으로 우리가 환자를 매니지했을 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SD 값인데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한 13으로 우리가 보통 9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보시면 한 3,008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의 홈BP를 우리가 잘 데이터를 활용하면 타겟 BP뿐만 아니라 베리어빌리티도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썸머리하면 아웃 오브 하스피탈 BP, 오피스 BP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혈압 데이터는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를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커고, 특히 이제 홈 BP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반지형 커플리스 BP 모니터링이 검사 자체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도 높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그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일상적인 혈압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일상 진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